방금 소개받은 김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협동조합주의자고요. 협동조합 일을 시작한 지는 한 26년 차입니다. 그래서 좀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저는 정의당 당원은 아닙니다. 우리 권태홍 위원장님이랑 같이 예전에 그 개혁당 창당 작업을 같이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당원이었어요. 개혁당원이었다가 지금은 뭐 당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정적으로는 정의당이 좀 잘 됐으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의당이 우리나라에서 좀 같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회적 경제하고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핀트를 그쪽에 좀 맞춰보려고 이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당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할 기회는 거의 많이 없었어요. 주로 협동조합을 직접 하고 계시거나 뭐 준비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학생들이거나 이렇게 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한번 그 포인트에 맞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거고요. 사회적 경제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많이 뭐 책들도 읽으시고, 그다음에 뭐 직접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좀 그리고 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좀 정리정돈을 조금 해보는 시간, 그런 정도를 가져보겠습니다. 크게 한 6가지 꼭지로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 저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그 이후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가장 중요한 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을 이해를 하려면 그게 도대체 이제 왜 생겨났는지, 그 다음에 지금 또 왜 이렇게 생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왜 이렇게 자꾸 생기려고 할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라고 하는 직제가 이제 청와대 안에 생기고, 뭐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건지, 그리고 정의당에서 뭐 놀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시즌이 그런 시즌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첫 번째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저는 이제 협동조합주의자인데요. 그 협동조합은 180년 정도 됐습니다. 180년 정도 된 거고, 근데 요새는 협동조합을 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 담론을 갖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담론은 이제 한 3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직 완성된 담론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진행 중, 형성돼 가고 있는 담론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30년밖에 안 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담론에 협동조합을 이렇게 그 프리즘으로 이렇게 비춰서 그걸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협동조합주의자들 약간 이제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주의자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 사람들로서는 뭐 약간 뭐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대세가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담론이 이제 상당히 그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좋은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협동조합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담론 그 체계를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좀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이제 제 개인사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1983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리 권태영 위원장님하고 같은 학번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83년도에 철학과에 입학을 했던 이유는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에서는 그 커트라인이 좀 착한 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등학교 제가 이제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 키엘 케고르라는 실존 철학자를 이제 읽게 됐는데 거기 푹 빠져가지고 이제 독일에 가서 철학을 공부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입학을 했습니다. 1983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왔는데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있던 시절이었고 학교 안에 막 경찰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기를 이제 2학년 마치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이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뭐 괴테하우스 독일 문화원에서 하는 어학 코스 다니고 프랑스 문화원에서 하는 프랑스어 과정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83년도니까 선배들이 우리 과의 이제 선배들이 90%가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3인 1조로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일종의 스토킹 비슷하게 하는 이제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포기를 했죠. 독일이고 나발이고 무슨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선배들이 그때 이렇게 품에 이렇게 사진을 넣어갖고 다녔는데 이 광저항쟁 사진을 넣어갖고 다니셨어요. 그 참혹하게 죽은 시체들 사진을 넣어갖고 다니는 보여주고 소주를 마시고 소주를 사준 다음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눈이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또래들이 아마 대충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을 텐데요. 확 눈이 이제 까디집 펴진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그냥 무조건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운동권 학생이 됐을 때 이제 이념적으로 뭐가 됐냐면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치기 사회주의자죠. 얼치기. 근데 그때 왜 사회주의자가 됐냐면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그 군인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무참히 죽였는데 그때는 평시작전권도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동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그 백악관하고 이제 펜트하우스가 군대를 보냈거나 아니면 보내는데 동의를 했거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놈들이 그러면 무슨 억하심정으로 보냈냐 이거야. 군인들 가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또래들이 생각했던 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980년대는 소위 냉전의 시대였고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를 이제 쇼윈도우 자본주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이제 냉전을 하고 있을 때 소련이 있을 때 소련 사회주의.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사회주의화 되는 것을
혹시라도 그럴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군대를 이제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원인을 따져서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이놈들이 자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막시즘도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이렇게 공부를 깊지 못했어요. 어쨌든 얼치기 사회주의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장 시스템입니다. 시장. 자본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경제 시스템이고, 결국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 시스템을 박살을 내고, 어쨌든 시장을 이제 철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제 또래들이 이제 사회주의자가 거의 많이 됐는데, 뭐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학생운동도 하다가, 저는 이제 주로 노동운동을 했는데요. 야학하다가 이제 위장 취업해서 이제 주로 공장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인천에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뭐, 수배 생활도 좀 오래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6, 7년 사회주의자로 이제 살았습니다. 시장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1990년쯤에,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던 인민들이 공기를 일으켜서 사회주의를 이렇게 끝장을 내버렸어요. 소련 사회주의가 망한 거죠. 중국은 이제 개혁개방으로 확 가버렸고, 동부 사회주의도 망하고, 몇 개 안 남게 됐어요, 사회주의.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주의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노미 같은 게 왔는데 헤맸죠. 한 1년 반 정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공장을 나와서 헤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몸도 많이 아팠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쉬면서 다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했냐면 이제 이 사회주의는 아닌가 보다. 사회주의는 아닌가 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뭐 이렇게 아름다운 멘트도 않고, 이게 뭐냐? 뭐가 또 있겠느냐? 뭐 제3의 뭔가가 있느냐? 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는 뭔가가 있느냐? 이런 공부들을 이제 했는데요. 그때 아주 처절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협동조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그래서 그때 이제 협동조합주의를 이렇게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시장에 대한 거죠. 시장을 철폐하려고 했는데, 사실. 철폐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 시장을 다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 가설 같은 거죠. 지금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들고 있는데, 옷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이게 과연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이게 있게 된 다른 기제가 있느냐, 뭐 다른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다 마찬가지고 한 70년 동안 해봤던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한 5만 개쯤 필요할까, 또 어디선가 만들어서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쭉 나눠주는 거예요. 1인당 한 사람이 쌀을 1년에 몇 킬로 정도를 먹는지 딱 계산을 해서 어디선가 농사를 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런 방식이 있겠죠.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을까? 이걸 직접 만드는 거. 옷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70년 동안 해보고 싫다 더 이상.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시장을 철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힘든 것 같다. 이 시장 시스템이 없이 이게 내 손 안에 있게 된 다른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호모 사피엔스들이 시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것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주의는 이걸 인정합니다. 사회주의는 이렇게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협동조합주의는 일단 시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체제가 아직 없는 어떤 것. 물론 한 우리 후손들 중에 마르크스보다 100배 정도 천재가 나타나서 뭔가 대체제를 제안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사실. 저게 무슨 사회주의인지 말도 안 되는 거. 소위 시장을 철폐한, 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국가는 없어요. 그런 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어요. 북한조차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장마당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북한이 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핵은 잘 아실 거고, 경제 노선은 시장화 노선. 배급을 주다가 배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여하튼 무슨 수를 써서는 사서 먹게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강해진 거예요, 생활력이 사실. 예전에 무지하게 굶었는데 지금은 몸을 팔고 뭘 어떤 식으로 하든 어쨌든 그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사서 애들 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을 철폐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게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 사회 마찬가지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기나 물처럼 뭐 그런 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다른 걸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대체할 게 어떻게 생각이 나지 않았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생각이죠. 지금 제가 사회적 경제 담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때 92년도에 받아들이게 됐다.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거 내지는 뭐 여튼 그렇게 생각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장을 없애려고 했던 그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시장이 존재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회사가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2-3개 빼놓고는 망해요. 옷을 만드는 회사가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자기 랩배를 이렇게 붙이는 회사가. 근데 그 중에 2,000개는 3년 안에 다 망합니다. 얘도 생겨나요. 시장은 원래 그런 것이죠.
이게 이걸 하던 회사가 망하면 이제 이거 와서 하던 사장은 이제 알거지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옷을 만드는 회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동전의 뒷면에 아픔이 존재한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 동전의 뒷면에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뭔가 그 아픔이 있어요. 이게 시장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장을 철폐하려고 했던 건데, 철폐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질문. 시장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한데 시장이 존재하는 건 아픔이 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는 거. 이게 시장의 본성과 같은 거죠.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쌈박한 방법이 뭘까요? 협동조합을 에이,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그걸 케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시장을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존재하는 한 아픔이 계속 생기는, 힘든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케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그걸 이제 케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야죠.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한 190개국 중에서 실제로 정부가 완벽하게 케어하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완벽하게 케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 정부가 완벽하게 케어해요. 넘버 원인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기가 카타르라는 나라.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그냥 콧구멍만한 나라. 인구는 250만쯤 되는데 카타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숫자는 50만 명 조금 넘어. 거기는 이제 왕국입니다. 왕께서 계시고 지금 그 왕이 타밈이라는 사람인데 38살, 31살 때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는요 완벽한 나라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역사상 가장 완벽한 나라인데 교육비가 없어요. 교육비가 없고 그 다음에 의료비 물론 없어. 공짜. 의료비 공짜. 그 다음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냥 국왕께서 집을 주셔요. 세금 안 받습니다. 세금 없어요. 부가세고 소득세고 지가 없어요. 세금 하나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애가 19살 되면 딱 19살 주민등록증 나올 나이가 되면요.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러면 계좌번호를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걔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90만 원씩 그 국왕께서 붙여주십니다. 190만 원. 너 19살 되니 그럼 190만 원씩.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카타르에 있는 어떤 기업, 거기도 기업이 많아요. 석유 기업도 있고, 뭐, 옷 만드는 데 거기 취직을 하면 연봉이 한 5천만 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90만 원씩 안 줘요.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 처녀애가 이렇게 19살 딱 돼서 이제 190만 원씩 받다가 시집을 가요. 사랑하는 남자가 결혼을. 결혼 증명서를 딱 띄워가지고 이제 그 동사무소에 가요. 그러면 그 세댁 계좌번호를 다시 물어요. 그 세댁 계좌번호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집 갔으니까 뭐 이제 밥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고생할 건데
요거만씩 붙여줘요. 그리고 애를 이제 하나 낳잖아요. 애를 하나 낳으면 양육비를 주십니다. 양육비를 주시는데 1인당 1억 정도씩 1년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1년에? 그러니까 그 카타르 청년이 카타르 기업에 취직했다가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해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구가 250만 명인데 200만 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50만 명 정도 되면 카타리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요. 국제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민도 안 받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카타르가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그 다음 월드컵을 하는 나라. 그 다음 월드컵을 하는 나라인데 지금 1인당 GDP가 12만 불일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제가 보기엔 명목상 GDP 실제 GDP는 한 15만 불쯤 된 거죠. 그 GDP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그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야,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무슨 월드컵이냐. 그러니까 에어 커튼을 치고 에어컨을 틀겠다. 제가 지금 그 월드컵을 하게 된 나라가 러시아 월드컵 내년에 하는데 그 4년 후에 카타르 월드컵을 하는데 그때는 또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뭐 가서 도대체 아주 완벽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그런 나라들은 협동조합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건 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2인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좀 비슷한데 브루나이라고 브루나이 들어보셨나요? 브루나이도 왕국이죠. 거기는 세금을 조금 받습니다. 거기도 이제 국왕께서 계시는데 그 국왕은 좀 늙었어요. 다른 거 비슷해. 세금을 조금 받고 그 다음에 19살 되면 170만 원씩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 초에 세배를 받으셨는데 세뱃돈을 이제 300만 원씩 줬어요. 크 줄 서서 세배를 하는데 이게 넘버 1, 넘버 2입니다. 완벽한 나라.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쯤 되는 나라들은 이제 이렇게 상류들이 몇 개 있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저희 북유럽의 이 복지국가. 그 중에서 핀란드가 제일 앞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국민 기본소득제 실험을 하고 있죠. 매달 70만 원.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70만 원씩 주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인가요?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밤에 자기 전에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탐임 구간처럼 저기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5살부터 35살까지 청년 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취직을 했다고 치고 한 절반, 그러니까 한 300만 명, 350만 명쯤 될 텐데 이 친구들한테 한 달에 한 50만 원씩 그냥 쫙 줘보면 어떨까? 한 100만 원, 한 70만 원씩. 근데 그게 재정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대충. 그 돈이 없는 거죠. 뭐. 그 돈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회가 훨씬 따뜻해질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도 동전의 뒷면에 시장, 동전의 뒷면에 그런 아픔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저, 실패자라는 뜻은 아니고 시장 실패 영역. 이미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같은 것이 그래서 그 정부가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정부가
중소고금을 막론하고 정부가 돈이 모질라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나라들 빼놓고. 자, 카타르나 브루나이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산유국이에요. 그리고 석유를 그냥 국가께서 갖고 계십니다. 카타르가 LNG 매장량이 세계 2위인가요? 그 쬐끄만 나. 그냥 뭐 그냥 그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놈들도 그 석유 다 파먹고 나면 뭐 다시 그지같이 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스위스,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는 어떨까? 그 돈을 소득세를 50%씩 걷는 거예요. 소득세. 그러니까 500만원 월급 받다가 250만원 세금으로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규모가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물론 산유국이 아니죠. 산유국이 아닌데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세를 대체로 한 50% 정도만 이렇게 뜯고 그 다음에 기업의 법인세도 조금 더 걷고 뭐 이렇게 세금을 좀 높이면 이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혹시 정의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권태영 대통령께서 이렇게 딱 집권을 하셨다. 그래서 내 이제 50%씩 세금 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탄핵당할까 생각하고. 우리 세대는 아마 좀 힘들 거라고. 소득세 50%씩 내라고 내시겠어요? 내실 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사회적 합의 같은 걸 좀 하면 어떨까?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편복지라고 하는 건데 보편복지의 수준에서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튼 그 기본 베이스에서 눈물을 일단 흘리지 않도록 눈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그다음에 이제 정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이 모자라요. 그런 몇 나라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커. 너무 사이즈가 크다. 이게 500만 명 정도만 되는 거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너무 커요. 5천만 명이라는 엄두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입니다. 시장 실패 양면에서 실패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쉬운 사람들이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구책으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부가 하는 게 깔끔한 것인데 정부가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자활기도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이고 그 안에 협동조합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 사회적 경제 전 세계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특히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그 사회적 경제의 95% 정도가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이코로 그냥 협동조합 동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불가피함,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것, 대체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것,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아픔, 눈물 이런 것, 그거를 이제 정부가 케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권을 해서 이제 최대한 케어하는 게 가장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다 케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뭉쳐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인 거죠. 1980년대에 유럽에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담론이 확 이제 불이 붙었는데, 그건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은 1960년대까지 고도성장이었어요. 70년대 초반까지 거의 10%씩 성장했거든요. 전쟁 끝,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1950년대, 60년대 거의 매년 10% 이상씩 성장했어요. 성장을 해서 유럽의 복지 시스템은 1970년대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때 70년대에 복지 시스템을 완성을 시켰는데, 문제는 1980년대가 들어서면서 저성장으로 바뀌었어요. 유럽이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그러면서 이 저성장 체제로 지금까지도 저성장 체제로 들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복지 재정이 모질하게 돼 있어요. 이게 70년대 고성장 시기에 짜놓은 복지 시스템이 80년대 들어서 돈이 모질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1980년대에 유럽 전체가 우경화됐어요. 우파 정부들이 확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담론은 누가 들고 나온 거냐면 우파 정부들이 들고 나온 거죠. 우파 정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프랑스에서 실업자들한테 실업급여를 줬습니다. 크리스마스 상여금까지 줬어요. 근데 1990년대 초반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한번 폭동이 일어났는데 실업자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줄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못 줬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실업자이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원래 당신들한테 한 120만 원씩 1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좀 해라. 사회적 기업을 만들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니들이 뭔가를 좀 해. 하면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지 총량을 줄일 수는 없었어요. 아까 파리의 실업자들이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못 받고 폭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70년대까지 복지 시스템을 좀 짜놓고 복지 재정을 투입을 했는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뭐 이제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복지 총량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줄이는 순간 바로 폭동이 일어나거나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총량은 그대로 두고 정부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편복지로 있던 것을 일부를 떼어내서 선별복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경제에 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별복지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민낯인 거예요. 유럽에서 소위 사회적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조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총량을 줄이지 않고 복지 총량을 그대로 두고 정부 재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오케이, 우리도 도울게. 우리도 돕지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사회적 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체계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복지 예산 자체가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복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복지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근데 재정이 없잖아요. 통일이 되면 뭐 조금 아까 제가 이제 25살부터 35살까지 10년 청년 실업자들한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10년 동안 최장 10년 동안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만 원씩 하면은 대체로 한 7, 80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주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한 50조 가까이가 됩니다. 뭐 이제 그런 게 없어지거나 이런 뭐 좀 여력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에는 택도 없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고 복지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자니 이거는 뭐 반발이 너무 심하고 재정이 어딨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은 유럽과 맥락은 비슷하지만 처지는 좀 다르게 이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우파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도 이명박 정부 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하면 그걸 이제 좀 돕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찔끔찔끔 도와주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담론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뭐 사회적 경제 하는 뭐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배경에 대한 얘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그럼 그 사회적 경제가 나쁜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특히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돈이 없어. 그리고 자기는 뭔가 이 시장 실패 영역에서 뭔가 이 같은 아픔을 갖고 있고 뭔가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 비슷한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자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워낙 광범위하고 주제가 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가 이 영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옛날 얘기를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똑똑하시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의 제1호적 소위 출발. 이게 180년 전에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이거예요. 로치데일 소비주의.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치데일 소비주의. 이게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문제의식이나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협동조합이 한 170만 개 정도가 있고, 170만 개 정도가 있고,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억 명 가까이 돼요. 10억. 그러니까 이미 아주 보편화된 어떤 것이죠. 그것의 이제 1호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대체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84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로치데일은 어떤 지명이에요. 조그만 도시,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던 도시인데, 그 맨체스터, 지금은 맨체스터 광역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체스터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공장도시였어요. 공장도시. 1840년대는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막 하고 있던 후반기. 영국 사람들도 산업혁명 전에 다 농사짓고 살았는데 어쨌든 오늘날의 이 산업문명을 만들어낸 동력이었죠. 산업혁명이 만드는 것이고. 그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공장도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는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큰 방적 공장이 3개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 그리고 그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10,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동네, 이 로치데일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막 10명씩 낳았어요. 방 2칸짜리 집에 이렇게 오도다 와 이렇게 밀집돼 있고 공장 그 밀집 주거 지역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침 일찍 공장에 이제 일을 하러 가고 부인들이 이제 가사를 책임집니다.
이제 영국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주급을 받습니다. 주급,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존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어디 푼 돈을 주는데 갖다 주는 건데 월급을 갖다 주면 목돈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매주 이렇게 조금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 부인들이 가정생활을 영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을 봐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장을 봤어요. 생필품 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장, 정부, 사회적 경제 경계에서 보면 그 생필품 시장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그 생필품 시장은 수요자하고 공급자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가요? 누가 세죠? 수요자. 그죠? 쉽게 얘기하면 고객. 고객이 왕이잖아요. 물량은 넘치고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은 그 제품을 만든 회사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왕이고 무슨 뭐 고객 감독 영역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생필품 시장이 전형적인 거예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쇼핑을 한다는 거는 이제 오늘날 이제 물건을 생필품 시장에서 물건을 조달한다는 건 쇼핑이라고 해요. 아주 즐거운 행위입니다. 근데 이때 1840년대 이 가난한 노동자 주부들이 그 신랑이 갖다 주는 주급, 그러니까 주급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 장을 하는 생필품 시장에서 그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는 물량이 딸렸어요. 즉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훨씬 힘이 센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노동자 주부들이 뭐 밀가루를 산다거나 뭐 버터를 산다거나 뭐 이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살 수는 없어요. 애는 10명이나 싸질러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가난한 노동자 주부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필품 가격이 안정돼 있지 않았어요. 밀가루 가격이 막 계속 요동쳤습니다. 버터 가격도 요동치고 양초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왼수 같은 신랑이 월급을 갖다 주면 목돈을 딱 들고 딱 좋을 때 그냥 어디 좀 거리가 있더라도 가가지고 확 이렇게 좀 싸놓고 먹으면 되는데 주급을 갖다 주면 주급.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동네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물건을 속여서 팔았어요. 그 상인들. 밀가루에 석회가루를 확 섞어서 팔아요. 그걸 안 죽어요. 그래서 석회가루 10% 섞인 밀가루로 만든 빵. 맛도 그냥 큰 차이가 안 났다고 기록에 나와요. 그런 빵 팔고. 그 다음에 양초는 두께나 길이를 속였고, 고기 건수는 무조건 속였고. 그 다음에 옷감, 자, 치수 이거 속였고. 그러니까 이 주부들이, 가난한 노동자 주부들이 가가지고 이 상인들하고 싸움하는 게 너무 잦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장을 본다는 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어요. 오늘날은 게 쇼핑이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시장, 그 생필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1840년대 로치데이에 생필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훨씬 힘이 센 시장이었어요. 물량이 딸렸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픔이 생겨난 것. 그걸 바로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영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깔끔하게. 영국 정부가 정부 상점을 내서 거기서 그냥 싸게 공급하면 그러면 뭐 해결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영국 정부는 그럴 돈도 없었고 일단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왜 그런 일을 해줍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노동자 주부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신랑들이랑 같이. 자, 이게 너무 살기가 힘들다. 뭐 좋은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이제 어떤 노동자가 제안을 하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한 1파운드씩
돈을 모아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내보는 게 어떻겠나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시 1파운드는 그 영국 노동자들의 2주 주급이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1,400원쯤 할 거예요. 1,300원. 2주 주급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출장할 수가 없었어요. 큰 돈이었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 출장했습니다. 분납을 해서 28명, 여기 30여 명인데 28가족이 모여가지고 일단 정말 거지 같은 구멍가게를 하나 냅니다. 딱 요만해요. 여기 이제 3층 건물에 1층에 왼쪽 칸인데요. 여기 영국에 한번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한번 가봤어요. 딱 요만해요. 방이 딱 요만하거든요. 가게가. 거기에 이제 이런 테이블을 이제 이렇게 큰 테이블 하나 놓고 그 테이블 위에 9가지의 생필품을 쌓아놓고 조합원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9가지.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출자금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모은 거 같아요. 지금 환산을 했을 때 처음 초기 출자금.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사다 놓을 수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품목을 할 수도 없었고. 일주일에 이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씩 평균적으로 장을 봤기 때문에 이틀 가게 문을 열었고 점원 노릇을 할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할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면서 당번져 해가지고 점원 노릇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점원을 한 명 고용하고 매일 가게 문을 열게 됐어요. 첫 번째 문제. 가격이 많이 안정됐을까요? 안정되지 않았을까요? 생필품 가격이? 그냥 일반 가게보다는 좀 안정됐지만 많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물량을 한꺼번에 공장에서 떼갖고 와야 안정시키는데 그럴 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약간 들쭉날쭉했습니다. 가격은 들쭉날쭉했는데 근데 두 번째 문제 물건을 속여서 팔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불가능하죠. 구조적으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조합원이라고 해요. 1파운드씩 출자한 사람들. 영어로는 그냥 멤버라고 합니다. 영어는 멤버예요, 멤버. 아주 단순한 건데. 멤버들한테만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게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 가게의 주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그 가게의 주인들이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건을 속여서 파는 게 없어졌어요. 석회가루를 섞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버터도 제대로 된 버터를 팔고 소금이나 설탕도 제대로 된 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가게는 1파운드만 출자를 하면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 있다. 3년. 그러다가 이게 뭐냐면 대박이 난 거죠. 시체를 남겨.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전 도시에 이게 생겨난 소비조합. 왜냐하면 그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계 최초의 사회적 경제,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스토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생필품 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거죠. 근데 정부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정부는 영국 정부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풀었다 이거.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예요. 이게 바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그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경제가 처음 출발한 스토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서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로치데일 소비조합. 로치데일 소비조합. 이 정도만 아시면 이제 거의 아신 거예요.
대충 감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고 이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다른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제 시즌 2, 시즌 3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아까 이거는 소비자 협동조합이었고 이거는 신용 협동조합이. 그 다음에 2호점은 신용 협동조합. 이건 독일에서 생겼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고리대공업자들한테 뜯기던 농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 실패 협력이에요. 금융시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독일 정부가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해결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리대공업자들한테 뜯기던 농민들이 뭘 만들었느냐면 은행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서로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용협동입니다. 이게 2호점. 3호점은 노동자 협동조합인데 이건 프랑스 파리에서 생겼는데 파리에 금세공을 하던 장인들이 각각 집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금덩어리를 받으면 오더를 금덩어리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집에서 화로에 녹여가지고 반지 만들고 뭐 귀걸이도 만들고 뭐 팔찌도 만들고 그런 일을 각각 집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귀금속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변동이 심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뭐 가족들이랑 맨날 스테이크 썰어 다니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키죽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 장인들이 모였어요. 공동 작업장을 만든 거죠. 브랜드를 붙이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그 물량이 크잖아요. 오더를 받으시는 거니까 그때 왕창 돈을 모아놓고 50%를 적립을 시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그걸 나눠서 써요. 이게 바로 노동자 협동조합. 이거는 이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집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그 다음에 이게 농협의 농협. 네 번째 유형은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독일하고 덴마크에서 시작이 됐는데 비슷할 때입니다. 1860년대쯤에 시작을 해요. 이제 농민들이 아까 이 농협은 아까 그 고리대공업자들한테 뜯기던 농민들이 만들었어요. 이제 고리대공업자들은 다 쫓아냈는데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면 이걸 팔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걸 또 팔기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혼자서 장에 갖다 파는 건 불가능해요. 중간 유통업자들한테 확 넘겼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기업들이 생겨났는데 이때 뭐 카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1800 후반에. 이놈들이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농민들이 모여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판매장을 지어서 거기서 뭐 경매를 보던가 도매로 팔자. 그게 바로 농협입니다. 수협 이해가 되시죠? 누가 만들었을지.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협동조합이 이제 선키스트. 그거 이제 1930년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농사 짓던 농민들이 만들었어요. 그거 역시 카길사에 팔다가 이놈들이 와가지고 막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내년도 오지 마 우리 알아서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오렌지 농사 짓던 농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소분을 해서 선키스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판 것이다. 그리고 주스를 만들어서 팔고 그게 이제 선키스트 협동조합. 뉴질랜드의 그 키위 브랜드 중에 제일 큰 브랜드가 이제 제스프리라고 하는 거 아시는데 그것도 협동조합. 뉴질랜드의 키위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 그 다음에 이제 주택협동조합하고 보건협동조합인데 주택협동조합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자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월급도 올라가고. 그래서 좀 방 2칸짜리 정말 거지 같은 집에 살다가 이제 좀 괜찮은 집에 살고 싶어졌는데 그 괜찮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원이 넓게 딸리고 뭐 이런 집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 깜냥은 안 되고 수입이.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삽니다. 거기다 뭘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된 아파트 협동조합이 제일 먼저 시작한 주범은 그것은 넓은 이제 정원을 같이 쓰고
생활 공간을 훨씬 쾌적하게.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의 한 15% 정도가 주택조합이 만듭니다. 그거는 개별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른 협동조합들은 뭐 되는데 이 주택협동조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러니까 어디 사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재산. 유일한 재산이죠. 그거 가지고 막 돈 빌려 쓰고 막. 그래서 주택협동조합이 참 안 돼요. 이게 주택에 대한 소유관념이 많이 달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협동조합이 병원. 이건 스웨덴에서 시작을 했어요. 스웨덴은 농촌마을에서 시작을 했는데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에 농촌마을이 있었는데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맹장이 터지거나 이러면 이제 이걸 큰 도시로 나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웨덴 정부가 지금은 부자지만 그때 공중보건의를 파견할 정도의 돈이 없었어요. 공중보건의 아시죠? 정부에서 파견.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병원을 지은 거죠. 거기에 의사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진료를 하고 맹장 터지면 그 정도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심한 거는 이제 도시로 옮기는. 그러니까 사망률이 이제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스웨덴은 그 동네 병원, 소위 이제 의료보험 체계에서 1차 진료기관의 60%가 협동조합 병원 주민들. 그게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5가지, 아까 영국의 로치델 소비자협동조합, 그 다음에 독일의 라이파이프 신용협동조합,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시작한 노동자협동조합, 그 다음에 독일하고 덴마크에서 시작된 농업협동조합, 소위 생산자협동조합, 그 다음에 주택 및 보건협동조합을 이제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말하는 5대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5가지 전통. 그러니까 오늘날의 170만 개 협동조합은 이 5가지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이제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1995년도에 선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무튼 얘기 족보가 있는 이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한마디로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은 목마른 사람들이 판 우물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떼돈을 벌려고 아까 이제 소비조합을 만들었던 주부들이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는 해결해 버리죠. 그 다음에 독일의 고리대공업자들한테 뜯기던 동네들도 보통 이제 은행을 만드는 건 뱅커라고 하니까 떼돈을 벌려고 하는 짓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은행을 만들었던 건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 그 노동자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안정된 입장이에요. 뭔가 기금속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피죽을 끓여 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택 및 보건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을 보려고. 농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협, 임협.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가 생겨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런 목마름들이 있어요.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특히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주 비인간적인, 특히 의료 같은 경우가 아주 인간의 그 절정을 달리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인간적인 의료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망,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회적 경제, 그
협동조합이 생기는 원리.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 유명한데 네덜란드에 있는 풍차의 90%가 협동조합들입니다. 마을 기업이에요. 마을 기업인데 네덜란드는 전체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해수면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동네는 이제 댐을 높이 이제 쌓아놓더라도 담을 쌓아놔도 바닷물이 침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퍼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근데 그걸 뭐 퍼내줄 사람이 없었어요. 기업들은 그게 뭐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고 정부는 네덜란드 정부 그럴 정도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부자지만.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풍차를 지은 거예요. 기념.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고 그 힘으로 물을 퍼내고 방앗간을 돌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풍차협동조합. 그러니까 목마른 주민들이 우물을 판 거죠. 이건 아주 거대한 미국의 40개 주에 전기협동조합이 있어요. 화력발전소 협동조합.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인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 4천만 명입니다. 조합으로. 아직 40개 주에 남아있어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기업이 됩니다. 이제 화력발전소, 전기가 쓰고 싶은데 그때 웨스팅하우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팔아먹었는데 그들이 너무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가격을 그래서 인하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있나요? 돈을 모아서 화력발전소를 지은 거죠. 지으면 거기에 이제 소유가 들어가면 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 전기를 땡겨 쓴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소비자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이 됩니다. 그 전기를 좀 쓰고 싶은 목마른 자들이 우물을 판 거죠. 아르헨티나 전화협동조합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은데 전화선을 깔 돈이 없어 정부가.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미국 전화에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전봇대를 세워서 쭉 땡겨서 쓴 거죠. 요새는 이제 모바일 통신도 하는데요. 협동조합.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순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84신 아직은 뭐 이렇게 아직은 뭐 좀 괜찮으신데 10년 내에 모셔야 돼요. 모셔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맞벌이도 보고 이제 집으로 모시자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요양시설로 이제 가시기 전에 어쨌든 모셔야 되는데 요양시설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골 때리는 한국에 요양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중요하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가격에 거품이 껴있고 있다. 두 번째는 서비스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이게 규정상 2.5명당 한 명씩 요양보호사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서류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명에서 15명에 한 명씩 둡니다. 요양보호사. 모든 데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묶어놔야 돼요. 아무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조선조 아줌마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인가 장성 요양병원이라고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한 80명 정도가 계셨는데 그 밤에 지키고 있던 요양보호사가 딱 한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속되고 난리가 났죠. 기억나시나요? 그 기사 기억나시죠? 뭐 그런 거니까 이 자식들이 목이 많으니까 뭐 방법이 뭐냐면 자기들이 병원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 요양시설들은 좀 나아요. 규정을 좀 지키려고 하고 근데 거기는 막 줄을 서져 있어요. 전국의 요양시설의 1%거든요. 국공립시설. 그러니까 그다음 지방정부가 이걸 만들 만한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식들이 이제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거품이 낄 리가 없고 왜 돈을 남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자식들이 가끔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자식들이 경영을 해요. 그러면 그 병원에 서비스를 엉망으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정부가 돈만 있어. 근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이걸 이거 당사자들이 그걸 이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 그러니까 그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 이렇게 생겨나는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에요. 이거를 당사자들이 그 아픔을 겪고 있거나 목마름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제 뭔가를 진행을 하면 그걸 조금 돕는 것이죠. 그 정당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믿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밀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예산이 작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안 썼어요 지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씩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이 뭔가를 할 때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저는 뭐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들이 해야 될 일이 원래 돈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지역에서든 중앙정부에서든 이걸 이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들을 이제 잘 그리는 정치인들이 아마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뭐 큰 돈 안 들이고, 그죠? 큰 돈 안 들이고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그 아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짚어서 그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역사회 그런 것들을 해서 그것들을 이 방식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이제 늘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한국에 13,000개 정도가 생겼어요. 협동조합. 근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 안 받고, 그 다음에 한 40%는 전화는 받아요. 10% 정도로 보고 있죠.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협동조합들이. 저 같은 협동조합주의자들이 보기에 저것도 너무 많아요. 저것도 너무 으악! 비명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협동조합 역사 180년, 세계 협동조합 역사 180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뜨겁고 다이내믹한 사회라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 왜 50% 정도가 작동을 안 하느냐? 협동조합이 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5명만 모이면 법인을 그냥 내주거든요. 지들이 뭐가 목이 많은지, 그걸 만들어서 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동창회를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들이 왜 그러는데 그거요 1년도 못 가요. 안 돼요. 자, 아까 그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판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근데 정의당도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판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시민단체들 비슷하죠.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판 건데 정당은 어떻게 목을 축이려고 하는 거냐면 권력을 잡아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지방 권력이든 뭐 중앙 권력이든 어쨌든 권력이 조금 요만큼이든 요만큼이든 권력을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민단체들은 뭐 데모를 하거나 무슨 청원운동을 하거나 뭐
하여튼 피케팅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목마른 사람들이 판 업무예요. 근데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거냐면 기업 활동을 시장 안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이 많아야 되고 목마른 사람들, 비슷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잘못 짜고 엉망으로 하게 되면요, 물이 안 나옵니다. 그 문 닫게 돼요. 그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목마른 놈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싸워요. 정당도 그렇지만, 그죠? 근데 이제 협동조합도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풀려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많이 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한 10%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자체가 너무 많은 숫자예요. 13,000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대하고 있는 게 그 10%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것을 소화할 만한 인프라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구축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설립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주식회사로 있던 것들 이제 프레시안이라고 아시나요? 예. 그 주식회사들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켰거든요. 거기가 전환이 안 돼서 망했을 거예요. 뭐 지금 잘 나가는 언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딱 이제 전환을 시켰어요.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그래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던 그 선배가 지금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딱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주를 마시면서 야, 그거 뭐 협동조합으로 전환만 시키면 되냐. 경영자 하나 보내. 내가 무슨 협동조합을 해. 나는 그냥 글만 쓸 수 있죠. 협동조합 경영은 조금 달라요. 협동조합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자를 하나 좀 보내놨지. 보낼 사람이 없네. 보낼 사람이 없어. 그리고 협동조합들한테 돈을 안 꿔줘요. 꿔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자도 없고,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전문적으로 경영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층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성장단계를 갖고 한번 확 갈 수 있는 협동조합들.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불비한 이 문제들을 조금씩 풀고 있는 중. 지금 딱 5년 차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는 특히 협동조합은 이렇게 성장 경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해요. 계단식으로. 잠깐씩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협동조합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회인 기간은 좀 깁니다.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정도, 이게 괜찮은 모델이다. 이건 이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목마름도 충분히 해소를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가치도 있고 비즈니스도 된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 그거는 막 복사돼요. 이렇게 복사돼요. 아까 로치데일이 이제 성장했던 역사인데 복사돼서 이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프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 점프합니다. 점프. 그래서 점프 성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많다. 1500개 정도 되는 정상작동 협동조합 중에 저희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협동조합은 그 중에 한 10%쯤 됩니다. 10%.
근데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그래서 잘 키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어떤 협동조합을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열심히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이게 괜찮아, 이게 이런 모델을 만들어주면 이제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확산돼요. 그 모델이. 그래서 연합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확 한 5억 정도 사업 규모를 하다가 갑자기 500억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 숫자들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고 이게 회임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임 중이고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성장 잠재력을 갖는 협동조합들이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로 남는 것인데, 되게 정책적인 문제들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의 사회적 경제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전라북도에라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 이제 이걸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쭉 찾아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또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이건 뭐 7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 보고 공부를 하시는. 마지막으로 이건데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미래에 대한 모습, 그냥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협동조합 운동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협동조합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협동조합 이런 것입니다. 저 같은 협동조합주의자들이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 보육, 교육, 생산, 제조, 의료, 여행, 레저, 주택, 생활편의, 요양, 장애권. 그러니까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협동조합으로 풀어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협동조합들하고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같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협동조합은 좀 초기예요. 초기고 초기 회의기 같은 것인데, 그런 지향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몬드라곤 마스크 지역이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볼로냐, 캐나다의 퀘벡 같은 데가 아주 대표적인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모델로 얘기되는 거예요. 이런 데들은 세계 경기가 출렁거려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내수 비율이 워낙 높아지는 지역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데는 막 실업자가 생겨도 여기 거의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여기가 유럽하고 캐나다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사회는 이제 협동조합주의자들의 로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내 사회적 경제 역량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나 다 있어요. 선배협동조합들이 있고,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운동, 생협, 이런 선배협동조합들이 있고, 이 중에 농협이 제일 욕을 많이 먹죠. 저게 무슨 협동조합이냐, 욕을 먹고 있는데.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농업개혁을 해보려고 한 20년째 정말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성과가 없었어요. 한 명 꼬셔놓으면 다시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주 농협 조합장들을 꼬시는 건데, 요새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농협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신협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사람, 생협들하고는 이제 잘 놀아요. 친하게 지내는데 생협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놀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농협조합장 선거 4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총선거 비슷하게. 개입하셔야 됩니다. 저랑 그래서 좋은 놈들을 이렇게 초청이 되도록 이렇게 밀어야 돼요. 여러 군데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찍어서 한 몇 군데씩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 전라북도의 사회적 경제 판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커집니다. 판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신협이나 새마을 모두 마찬가지예요. 신협 같은 데는 한 동네 장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 거. 이건 정말 이제 지역에서 정말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괜찮은 농협조합장을 세우는 거, 괜찮은 신협 이사장을 세우는 거,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개 하지 마시고 한 몇 개씩 찍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걸 판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미 신협 선배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좀 소극적이에요. 한청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신생협동조합들이 전국에 13,000개, 만 개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회센터가 있어요. 전국에 250개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회적 경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또 대체로 그냥, 저놈들은 이렇게 제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적자회센터.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 지원기관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레이더를 펴시고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경제 역량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죠. 현재도 어느 정도 커버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농업 생산이나 있고, 금융, 친환경 먹거리, 복지 업무에 있고.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야 될 영역들이 워낙 많이 있고, 거기에 그 아픔과 옅은 눈물이 다 있는 것이고, 그 당사자들이 어쨌든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유럽이 그 전체 경제에서 GDP 대비 GDP 기준으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쯤 됩니다. 12%. 그런 데들은 이제 거대 기업들이 까불지 못해요. 대기면 그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쯤 돼요. GDP 대비 3%쯤 되는데 그 중에 2.7%가 농협이에요. 지금 0.3%인데 우리나라가 워낙 속도가 빠른 나라고 다이내믹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대가 살아있을 때 10%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30년 10%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협은 성장 잠재력이 없습니다. 농협은 계속 안하지. 이게 하강할 것 같은데 일단 조합원 수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10년에 100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경제 금융사업만 막 커지고 있는데 금융사업도 상당히 이제 문제예요. 핀테크나 이런 거 나오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위기. 그런데 0.3%에 해당되는 이 영역은 제가 보기에 한 30배 정도 커질 거라고 봅니다. 30년 뒤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망한 성장 분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활동가들을 좀 조직을 하거나 키우거나 뭐 이런 그런 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국가 차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가 20%, 22%쯤 되고. 근데 뉴질랜드는 워낙 1차 산업이 이제 발달한 나라고. 거기는 농협, 1차 산업에서 협동조합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총리 뽑을 때도 그렇고, 특히 재무장관 때는 협동조합들한테 물어보고 뽑습니다.
독과점 이런 거 없어져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그거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어떻게 이제 10% 전라북도가 있나? 전라북도에서 전체 경제에서 GDP 대비 한 10%? 전라북도는 지금 한 5%쯤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농촌 지역이 많고, 농촌 지역은 농협이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5%? 그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뭐 뽑아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뭐 5% 중에서 아마 4.7, 8%는 농협일 것이고, 그죠? 나머지 용역에서 어떻게 5%가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계획이나 청사진을 이제 짜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성장 영역이고 흐름을 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갈수록 환경이 유리해질 거라고 봅니다. 역량을 갖추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목표는 30%인데 저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 20%까지 갈 필요도 없어. 한 10%만 돼도 전체 경제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협동조합이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이게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시절 좋을 때 평양만 열리면 어쨌든 거기에 사무실을 좀 차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가 협동농장이 그러니까 농업 생산은 협동농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협동농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협동농장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개인 불화 토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공동작업장, 공동경작지보다. 그래서 개인 경작지에서 생산한 것을 장마당에 가서 팝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민공사가 이제 이렇게 해체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소련의 협동농장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경작지의 단위 소출보다 개인 경작지의 단위 소출이 한 3배 가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식량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개인 경작지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김정은 정권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막 진행되면 뭐가 필요해질까? 거기야말로 이제 농협이 필요하거든요. 농협이 필요하다. 공동 판매장 같은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토지를 이렇게 경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협동조합을 필요하게 될 거다. 그다음에 북한이 장마당이 계속 넓어지고 이미 이제 돈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인데 사채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거기 신협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여기 러시안 캐시 이런 놈들이 뛰어올라갈 텐데 신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저기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잘 풀릴 것 같기도 하고 전쟁 나고 그냥 다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요새 전쟁 날 것 같아서 사실 좀 조마조마합니다. 대가는 꼬라지가 저게 지금 아주.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남북관계가 좀 풀려서 여하튼 저기는 이미 시장화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게 김정은의 노선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화를 통해서 어쨌든 굶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기 이제 협동조합을 아예 좀 초기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 사회적 경제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그게 이제 왜 생겨났고 그 사회적 경제 당원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의 현황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